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야.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참 목소리 안에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게 쓸쓸할 땐 좀 쓸쓸하게 들리고 또 기쁠 땐 기쁘게 들리고 나이에 딱히 고요하지 않게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 같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슬픔이 잘 묻어나는 비음이 섞여 있으면서 고음도 굉장히 잘 소화하신 인생이나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나 성찰이 있어서 가끔 목소리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감동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텍스트를 입력하게 됐을 때 이것을 음성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술을 이제 통틀어서 TTS라고 말을 하고요. 초창기의 TTS 기술들의 특징이 굉장히 어색한 발음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거 발전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뭘 더했냐면 감성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악보를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노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사와 악보가 적혀 있는 거를 옆에서 선생님이 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거를 수십 번 수만 번 반복을 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모창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를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특유의 창법, 호흡법 혹은 뭐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까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광석이 형이 녹음실에 있는 것 같다고 눈물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구나. 괴로워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 열망 이런 것들이 기술을 만나서 인간의 간절함을 이 기술이라는 게 어디까지 실현시켜 줄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워질 만큼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고맙다는 말씀 꼭 좀 하고 싶네요. 공연장에서 직접 얼굴 마주보고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러는 느낌이 훨씬 좋아서요. 자주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에게 시와 노래는 내 달픈 양식. 아무도 나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들리면은 아 저거 김광석이 부르던 거야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상의 주인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대상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AI. 에? 아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을 타? 말도 안 돼. 아니요, 말 됩니다. 최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미술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제출한 사람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여성들이 모여 달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오묘한 분위기의 그림. 말 안 해주면 사람이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이 대회에는 AI를 활용한 창작물 제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상에 대한 번복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수상자인 제이슨 앨런은 SNS를 통해 AI로 만든 작품을 출품한 과정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작품 3장을 출품하는 데에 든 비용은 $11.
앨런은 대상 상금으로 $300를 받고 출품한 작품들을 각각 $750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앨런의 행보에 수많은 미술인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AI가 그린 거지 인간이 그린 거냐? AI가 대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한 것도 없으면서 뻔뻔하다. 이런 반응도 이해는 가는 게 몇 분이면 몇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창작물의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불명확한 구석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 AI로 작품 하나 만드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는데요. 알렌이 사용했던 미드저니라는 AI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앱을 통해서 이 미드저니 채널에 가입을 하면 AI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에 /이메이진이라고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텍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렌이 생성했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페라 극장이 있었고요. 뭔가 창밖으로 달 같은 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뭔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이 창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로 연상되는 이미지 4쌍을 생성해줍니다. 이미지를 추출할 거면 U로 시작하는 버튼을, 그리고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V로 시작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저는 한번 1번을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4쌍 중에 저는 3번을 선택했고요. 이미지의 스케일과 관련된 여러 기능을 활용해서 퀄리티도 높여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뽑아와 봤는데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여기 달도 굉장히 꽉 차 있고 이제부터 이 그림은 제 겁니다. 이미지는 캡션과 함께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각종 화풍까지 학습해서 이런 그림까지 생성이 가능하니 AI가 사람 이기고 수상하는 게 이상하지만은 않은데, 아 이거 그림도 뽑았겠다. 저도 이 그림으로 미술대회 한번 나가볼까요? 참나 네가 뭔데? 라며 코웃음 치신 분들도, 천재인데? 라며 솔깃하신 분들도 모두 정상입니다. AI가 구현한 이미지의 퀄리티를 떠나 AI 창작물을 저작물로 볼지 AI 사용자를 저작자로 볼지는 여전히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미술 작품 하나에 들어가는 노동을 생각했을 때 AI로 뚝딱 만든 작품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 싶다가도 붓이나 디자인 프로그램처럼 AI를 창작 도구의 범주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앨런의 경우에도 AI가 수백 장의 그림을 생성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명령 프롬프트에 활용할 최적의 멘트를 생각해낸 것도, 수백 장의 이미지를 더 멋있는 방향으로 튜닝한 것도, 그 중에 괜찮은 이미지만 골라낸 것도 결국은 앨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AI 창작물들이 나오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AI 시아가 쓴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했지만 저작권 등록에는 실패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AI의 존재를 배제하고 제정된 법을 AI가 만든 창작물에 적용한다는 게 뭔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사용되는 무료 음원 중에도 AI가 작곡한 곡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는 이렇게 AI 창작물이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AI 창작물이 범람하는 미래에 대비해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 중인데요. 위원회 1기와 2기를 거쳐 2년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법 제정까지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할지도 애매하고요. AI 창작물에 얽힌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다릅니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AI 창작물 생산자는 기술에 투자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기술 연구 의지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한편, AI 창작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AI 창작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할지도 애매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보호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수 인간 창작물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저작 재산권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기술 수준에서 보다 정교한 창작물이 대량 생산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보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AI 지식재산, AI 창작에 기여한 인간이나 법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고, 빅데이터를 이용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책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관련법을 제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여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상황을 주시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6년 사이에 AI가 미술대회 대상까지 타는 걸 보면 어려운 결정을 실행해야 할 날이 머지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식판이 지나가니까 불이 켜지는 이것, 초록불? 설거지 준비됐다는 건가? 당최 의문스러운 이 기계 왜 하필 퇴식 후에 이렇게 달려있나 했더니 밥, 김치, 국, 시금치, 치킨, 미트볼까지 모든 음식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스캔으로 음식의 종류와 양은 물론 영양 정보까지 싹 다 알려주는 이 기계는 푸드 스캐너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저 많은 걸 다 캐치한다고? 안 될 것도 없죠. 쉽지 않은 일을 이 기술 덕분에 해냅니다.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덕분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가 주변에 있는 물건의 종류와 거리를 측정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센서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에 착안하여 음식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캐너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AI는 학습한 음식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판에서 어느 영역까지가 어떤 음식인지 인식합니다. 음식의 종류를 인지하면 해당 영역의 3D 이미지를 기반으로 음식의 양을 계산하는데요. 스캐너에서 음식까지의 거리, 식판의 밑면에서 음식까지의 거리, 음식과 음식 간의 거리 등을 정밀하게 계산해 음식의 양을 산출하는 거죠. 학습하지 않은 음식을 스캔해도 AI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언어와 컴퓨터 비전을 바탕으로 음식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딸기랑 샌드위치 각각만을 학습했던 모델이 새로운 이미지 딸기 샌드위치를 봤다고 했을 때 이미지에 샌드위치가 있고 딸기가 있으면 그 모델은 딸기 샌드위치라는 음식을 처음 봤음에도 알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는 경우에는 AI가 자체적으로 인터넷에서 해당 이미지를 검색해 어떤 음식인지 알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국 70여 개의 급식소에 설치된 푸드 스캐너는 매일 잔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잔반 데이터의 잠재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여러 급식소를 운영해오면서 약 1200만 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했다고 수치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량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약 1600만 kg 정도가 되고요. 2년 동안 종이 빨대 53억 개를 덜 쓰고 나무 200만 그루를 심는 탄소 절감 효과를 냈다는 푸드 스캐너. 대체 잔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길래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던 걸까요? 식단을 구성하는 관리자는 잔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잔반량을 예측하고 메뉴와 발주량, 배식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푸드 스캐너는 과거부터 쌓인 잔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잔반량이 적은 메뉴 조합을 추천해줍니다. 가령 학교의 경우 식재료 수급 시기와 이벤트를 기준으로 비슷한 식단 구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시기에 식자재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었을 때 잔반량이 적었는지, 어떤 음식을 어떤 음식과 조합했을 때 잔반량이 적었는지 알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더 인기 있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식단을 짜시고 나서 여기에 좀 과일 메뉴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 말고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걸 넣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과일을 검색하시고 배보다 선호도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 정보와 잔반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 이용자 집단 맞춤형으로 적당한 발주량과 배식량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체급 차이도 그렇고 먹는 양 차이도 되게 크잖아요. 1학년에게는 이 정도를 주면 되겠다. 2학년은 이 정도를 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데이터화해서 실제로 섭취한 양을 기반으로 조금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잔반 데이터를 활용해 급식소 이용자 수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용자 수 대비 잔반량이 적었던 인기 식단의 경우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발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잔반 데이터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급식소 이용자들도 보게 되는데요.
장난하세요 힘원 한 입 더 먹고 오세요. 이용자들은 잔반을 버릴 때마다 내가 버린 잔반이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ESG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반이 없을 때 얼마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환경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먹을 만큼 받아서 깨끗이 비웠을 때 해양 생물을 이만큼 살리고 빨대를 이만큼 사용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두 눈으로 확인하니 그 영향력이 제법 실감이 가네요. 이렇게 식사 때마다 잔반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잔반 배출을 신경 쓰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푸드 스캐너가 설치된 급식소에서는 전년 대비 평균 26%의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했고 푸드스캐너 인사이트를 적극 활용한 급식소에서는 무려 40%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정보와 잔반 데이터를 결합해 섭취량과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서 식단 관리가 필요한 기저질환자들의 식이요법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푸드스캐너의 잠재 가치를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온실가스 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한 입 두 입 줄여 지구를 구하자는 막연했던 환경 슬로건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푸드스캐너. 앞으로도 AI를 활용할 방법이 더 활발히 연구되어 음식 산업도 살리면서 환경도 구하고 인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도록 폭넓게 활용되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